통상적으로 치유적 글쓰기라고 하면 아티스트 웨이 쪽에서 말하는 모닝 페이지 개념과 사실 거의 닮아 있어요. 모닝 페이지는 뭐냐면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3페이지씩 쓰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침을 더 붙이자면 들여다보지 말기, 8주 혹은 12주 이 기간 꽉 채울 때까지 써놓고 절대 들여다보지 말기. 일반적으로 많이 물론 이거 아는 사람만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 아티스트 웨이의 모닝 페이지라는 글쓰기 방식이 치유적 글쓰기 중에 이제 하나로 언급이 될 수 있고요. 꼭 매일 아침마다 무조건 짤없이 3페이지씩 쓴다. 그리고 뭐 써놓고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모닝 페이지 쓸 때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런 어떤 제약상에서 좀 자유롭게 쓴다면 가장 권장하는 치유적 글쓰기는요, 이거예요. 그냥 쓴다. 뭐 없음. 써놓고 들여다 보든 말든 그건 네 맘대로 하세요고,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다, 상관없어요. 그냥 심지어 하루에 혹은 한 달에, 심지어 1년에, 더 심지어는 살아생전에 단 한 단어라도, 좀 더 나아가면 한 문장이라도, 좀 더 잘 써지면 한 단락이라도, 더 잘 써지면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는 거꾸로 가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살아생전에 단 한 단어라도 쓰기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딱 한 번만이라도, 그냥 한 단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나 썼다, 이거 하나라도 쓰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좀 너무 싱겁나, 장난 같나, 문장을 써요. 그리고 좀 써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써야겠는데 해가지고 또 한 단락의 형태를 또 막 하고, 근데 쓰다 보니까 뭐가 막 나오냐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까지 확 채울 수 있으면 땡큐죠.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땡큐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정한 치유적 글쓰기는 모닝 페이지 같은 어떤 그런 엄격함보다는 너무 풀어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어떤 틀에 내려고 해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 같으면, 그래? 그렇게 틀이 좋아? 그래, 한번 강력한 틀 하나 딱 제공해 줄게. 매일 아침마다 3페이지씩 무조건 써. 이런. 근데 실제로 치유적 글쓰기는 그렇게 막 엄격하지 않아요. 뭐든지 뭐라도 아무거나 쓰시오 라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글 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지금은 치유적 글쓰기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되고 있는 글쓰기 치료라는 이름으로도 사실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심리치료 한 분야에서는 이것만 연구를 하는 쪽도 있어요. 심지어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학자 스스로가 거의 40년 넘게 스스로 계속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논문으로, 책으로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정말 다양한 학설을 빼곡하게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어려워서 접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그들이 막 결국 기승전하고 결론으로 늘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씁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요. 근데 우리는 이 아무런 틀 없이 그냥 쓰라 그러면 정말 어려워해요.
글쓰기 치료에 사실 그 전에 가장 오래 실은 더 많이 쓰였던 말은 저널 치료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어떤 특정 주제로 이렇게 뭐 펴낸 신문이나 잡지, 뭐 학술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저널은 그냥 기록의 의미고요. 이거를 가급적이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고 다이어리 개념이 사실 더 커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신문이나 잡지, 학술지에서 무슨 저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전문성을 띈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저널 그러면 오 아무나 못 쓰는 거 뉘앙스가 그렇게 알려졌는데 실은 그냥 꼬맹이들 일기 쓰는 게 저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외국도 그렇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는 유치원에서 시작이 되어서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의무적인 글쓰기를 시켜요. 물론 모국어를 계속 발달시키자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매일매일의 경험들을 쓰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그냥 의무적도 아니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 의무적 글쓰기를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강제로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는 거 이제 짜증나는 거.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 다 짜증나. 일기마저도 짜증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방학 때 막 몰아서 막 쓰고 날씨 막 찾아가지고 막 그 뭐 몸 건강에 관련해서 이런 말 있죠. 매일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 심리치료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매일 글쓰기를 하면은 심리치료사 만날 일이 없다. 그 정도로 글쓰기는 매우 치유적이에요. 근데 그 매우 치유적인 글쓰기를 너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이 귀한 시기에 억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림이가 뚝 떨어진 이후로 중학생 이후에 일기를 쓰는 경우는 이제 몇 명만 남은 거죠. 진짜 지가 좋아서 쓰는 애들. 그런 애들만 글쓰기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해. 이제 초등학교 딱 졸업해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 일기를 이 프라이버시인데 검사까지 해요. 맞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썼나 안 썼나만 사실 검사를 해도 과한데 심지어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검사를 해버리니까 댓글도 달아주죠. 네, 그죠. 교사가 막 댓글 달고 거기다가 피드백 막 올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더 쓰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더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늘 행위 위주. 이게 뭐 한 게 없는 날은 이제 쓸 게 없어.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싸운 일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일어나가지고 뭐 삼시세끼 밥 챙겨 먹고 응가하고 자고 뭐 없어. 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글을 그냥 쓰시오 그러면 저 뭐 딱히 쓸 게 없는데요. 전 취미도 뭐도 없고 뭐 사람도 별로 저는 안 만나요. 저 쓸 게 없어요. 전 사는 게 그냥 무미건조해요. 쓸 게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게 항상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될 일인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나니까 이제 쓸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냥 쓰시오 하니까 못 쓰겠다고 얘기하고 글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행위 위주로 적는 거? 내가 무슨 잠복수사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아침에 언제 일어나가지고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그 다음에 뭐 했고 이거는 글쓰기 내용에서 극히 일부예요. 말과 행동. 이건 정말 극히 일부고 이게 정말 치유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죠.
이거 절대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거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일단 가장 쉬운 거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말과 행동만 적어줘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뭐라도 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자기 내면 깊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억, 자기 이미지, 자신의 신념, 자기 평가, 자기만의 어떤 해석, 의미부여, 또 자기 평가가 있었으면 타인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계속 쭉. 그리고 이거는 모닝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보세요. 그냥 얼마든지 곱씹어 보고 내가 뭐라고 적어놨나, 나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해석 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근데 이건 해석이 아니라 의미부여에 가까운데 내가 이제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어. 이런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타인 평가라고 해놓고 매일 원망 막 목소리 괜찮아요. 그게 타인 평가예요. 그냥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기 평가했는데 막 계속 자기 비하, 막 자책 이것만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자기 평가예요. 괜찮아요. 검사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잘 썼네, 못 썼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소인격체 개념으로 써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의 생각, 감정, 기억, 이미지, 말과 행동 포함해서 자기평가, 해석, 의미부여. 꼬리는 넘쳐나요.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위너해서 꼭 나를 까는 애가 있어요. 물론 내 안에 나 스스로를 우쭈쭈쭈 해주는 애도 있고 오고오고 해주는 애도 있는데, 그리고 아무튼 원망에 쩔어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원망하는 대상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애가 있고, 심지어 달려가서 와락! 안기게 해주는 애도 있어요. 이런 애들 하나하나를 구분해보면서 이제부터 자아들의 회담을 받아 적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아들의 회담. 당장은 이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아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아들의 회담을 받아 적는다? 오씨, 그거 어떻게 하지? 훨씬 더 어렵게 생각되는데? 라고 어려워하는 자아가 아싸리 시도도 못하게 브레이크 딱 밟아놓고 야 하지마 할 생각 하지마, 한번 하면은 골치 아파서 하지마 막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어려워하는 자아는 얘는 실은 되게 기특한 애예요. 얘는 내가 힘든 거 싫어하는 애야. 힘든 거 하지마, 그냥 괜히 그냥 야 차라리 예능 풀어봐, 재밌잖아. 한번 웃는 게 좋아. 괜히 심각하게 하지마. 치우는 개뿔, 네 손만 아파. 하지마 막 이래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 힘들지 마. 문제는 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어쩔 거냐는 거예요. 야 너 좀 해보자고. 나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해보고 싶어. 아니 하지마! 해서 막 꽉 붙잡고 안 놔줘요. 지금 너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내 마음속에 다양한 자아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쓰기를 좋아했는데, 네. 그게 모닝 페이퍼인지는 모르고 무슨 상담, 네. 아니 좀 명상 프로그램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네.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창피했어요. 이런 나한테 내가, 보이는 네, 건데도. 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이런 나를 아는 건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접어버렸어요. 어머. 그랬고 사실은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일기를 쓰지 못하는 게 나는 봐도 괜찮은데 남이 혹시 볼까 봐요. 일기를 놓치는 하니까 지금 그래서 글쓰기도 사실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 내 감정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혹시 이걸 잊어버리거나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기를 항상 쓴 다음에 이렇게 없애버리게 바쁜 거. 그래,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이걸 쓰지? 들킬까봐 걱정하고. 그죠. 실은 그래서 근데 그 어려워하는 자아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예, 여기에 뭐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부끄러워하는 자아가 있는데 얘도 두 가지예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하는 애가 있고 타인에게 부끄러워하는 애가 있어. 둘이 같은 애 같지만 서로 하는 말은 달라요. 심지어 얘는 야, 딴 사람이 보는 거나 그건 뭐 신경 쓰지 않아. 상관없고. 근데 문제는 난 그냥 나에게 쪽팔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타인에게 부끄러워하는 애는 또 같은 계열인 것 같지만 하는 얘기가 또 완전 달라요. 야, 나한테 부끄러울 게 뭐 있냐? 어차피 그냥 다 하실 건데. 문제는 남이 보는 게 쪽팔리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어려워하는 자아 못지않게 늘 브레이크를 밟아요. 못하게. 안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야,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망신 당하지 마. 하지 마. 힘들지 마. 망신 당하지 마. 하는 얘기는 사실 거의 같기는 해. 괜히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하지 말자.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내면의 자아가 이게 소심한 애가 됐든 심하게 자책하게 만드는 애가 됐든 그리고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스스로를 심각한 수준으로 비판하는 애가 됐든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이 자아들은 다 나름의 의도는 나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제 기반으로 치유적 글쓰기를 한다고 할 때 그냥 이 소유격제 개념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 내 이미지 자아 부분 없이 그냥 이런 걸 하나의 생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감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기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냥 두리뭉실 싹 다 집어넣어 버리면 써놓고 그것마저도 물론 사실 충분히 치유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정리되는 느낌은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아 개념, 소행격제 개념을 넣어서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고 감정의 영역에서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뉘앙스별로 나누어지는 다양한 자아들이 있다라는 거를 개념을 갖고 그 자아가 하나하나가 하는 말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막상 이걸 적어보면 진짜 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혹시 소유격체 아니라 내 빙이 된 거 아니야? 귀신 쓰인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거 가지고도 연구를 하는 쪽이 있어요. 빙이라는 현상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기는 해요. 정신병리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랑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다중인격 장애라는 거 과연 같을까 다를까? 어려워. 네.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같네 다르네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런 소인격체 개념 중요시하는 빙이 이런 괜히 그러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런 막 주술적인 막 그런 미신 같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싹 다 소인격체 개념으로 다룹시다 하는 쪽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훌쩍 뛰죠. 이게 다른데 무슨 내 식구 아닌데 왜 자꾸 내 식구로 만들어요? 큰일 날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내가 지금 빙이 된 거 아닌가?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빙이 걸린 사람은 그런 거 고민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있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이 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나 완전 정상이야. 예, 안심을 하시고 계속 가시는 거죠. 이 자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얘네들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다 보면은 진짜 무슨 인터넷 기사에 막 치열하게 달리는 그런 댓글들처럼 내 삶의 어느 특정한 이슈 가지고 정말 다양한 애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거 한번 해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살벌해요.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바글거리고 있었어?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인격체 개념으로 글쓰기를 하시다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그 해상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즉석에서 이렇게 혼자서 아주 미묘한 웃음을 띌 때가 있어요. 언놈이 또 나타났구나. 이거를 이제 스스로 아는데 차마 그건 말은 못하고 혼자만 소인격체들끼리 비정상회담을 벌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네. 소인격체들의 비정상회담. 딱 한 그렇게 가지 되는 이슈를 놓고 예. 여러 이러네 저러네 막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시나리오 쓰는 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소인격체 개념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쓰나요?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현명한 자아가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얘 부르면 돼요. 기도하듯이 저 현명한 자아님 나와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은 얘 딱 불러놓고 얘 가만히 기다려보면 갑자기 이렇게 자동 글쓰기 모드가 돼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지금 내 뒤에 언놈이 있는데 야 걔부터 일단은 물러나라고 해봐봐. 걔 누군데요? 알잖아. 너 맨날 따라다니는 애 맨날 뭐 이래저래 핑계대는 애 걔 있잖아. 막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하고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주는 메인 캐릭터들 몇몇을 인터뷰 자리에 딱 모셔서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이건 진짜 해보면 와 이게 되는구나,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살아생전 한번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쓰게 돼 있어요. 되게 글 쓰는 게 오늘 또 지금 내 마음속에 이거 가지고 가서 글 써봐야지 이런 어떤 충동처럼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거를 몇 번 경험을 해보다 보면. 그래서 치유적 글쓰기를 소인격체 기반으로 소인격체 개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의 컨텐츠들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생각, 감정, 기억, 이미지, 뭐 말과 행동, 자기평가, 타인평가, 뭐 의미, 해석이나 의미 부여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쫙 있는데
신념, 뭐 가치관 이런 것도 있고요. 세계관 뭐 등등등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 관점들이 딴 게 아니라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이라는 범주 안에 넣고 있는 서로 다른 신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나는 중도야. 중도는 사실 없어요. 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보수, 진보 사실 다 있어요. 그럼 이 보수 측 내 마음속 캐릭터랑 진보 그리고 이제 이 어중간하게 이제 회색 분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 이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애가 나와서 일시적으로나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중도파가 되기도 하고 진보 성향이 되기도 하고 보수 성향이 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 정치적인 성향들이 이렇게 다 갈려져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정치판에 보수로 나눠져 있고 진보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 실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되게 어떤 개혁 같은 거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실은 이들 안에서 보수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혁신적으로 또 진보를 해나가자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 이런 말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신중파 이쪽이 신중 여기서는 뭐 어떤 열정적 뭐 어떤 그런 아무튼 다른 단어를 막 써요. 근데 결국 같아요. 그냥 어느 당이든지 어느 정도 결국은 공통분모 안에서 찌지고 볶고 살고 있고 이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들 역시 다 마음속에 여러 성향들이 찌지고 볶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치적 성향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이 개념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얘네들 각각의 이야기들을 써보면 어느 신문 기사에 줄줄이 달려있는 그 댓글들 내 마음속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오, 나는 되게 혁신적인 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이쪽의 이야기들도 장난 아니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깜짝 놀랄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성향이 있었어? 있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본인도 알고 이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나라는 존재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젠 좀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나를 쥐고 흔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 얘기 다 들어보고 나라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이제 능동적 행위자가 되겠죠. 나라는 존재로서 접근을 하면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 개념으로 얘네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관찰만 하고 관망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관망만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망하다가 인간계로 내려와서 그래 얘기 다 들어보니까 역시 나는 이쪽인 것 같아.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얘네들끼리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얘네들 뒤집어 엎고 으아 해서 올라와서 아 나는 진보 성향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보수 성향의 이야기 회색 분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이왕이면은 현명한 왕으로서 모든 측면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 다음에 그래 이쪽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가져오고 이쪽의 이야기도 그리고 회색 분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 얘네들이 물론 기회주의자는 맞는데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해. 얘네들 얘기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필요가 있겠어.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좀 더 지혜롭게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만약에 자신이 유권자로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한다면 더 잘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백이구나 라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띤 자아들의 비정상회담을 받아적기를 하고 나면 얼추 정리가 돼요. 아, 내 마음에서 이런 성향이 굉장히 우세하구나. 그럼 뭐가 좀 보완될 부분이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실제 이 정치계에서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있다면 나같이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 빠져있는 사람들 채워 넣어줄 수 있는 현명한 어떤 그런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정말 지혜로운 투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냥 뭐 프로필 보고 뭐 이 사람이 뭐 했고 이런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세상사에 관여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게 돼요. 재밌죠? 처음에는 나 자신의 치유적인 맥락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 관련해서 이거 비록 한 예에 불과하지만 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적 글쓰기, 글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치유적이긴 하지만 뭐라도 쓰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지만 나는 이걸로 책을 써야지, 난 이걸로 파워블로거가 돼야지가 아닌 그냥 자기 만족적.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난 그냥 자기 만족적 글쓰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수인격체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글쓰기를 해보시면 아, 이게 훌륭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책 내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욕심까지 부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어쨌거나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가장 시작점은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아들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탁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렇게 치유적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는 분을 만나시나요? 제가 이제 상담이 심리치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해드려요. 한번 글쓰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각자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글쓰기들을 하세요. 물론 띄엄띄엄 쓰다 말고 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거의 몇 년째 꾸준하게 글쓰기를 하는데 좀처럼 이 자아들의 비정상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난장판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마치 아까 그 명상 수행 얘기한 것처럼 누가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랑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글쓰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 40년째 모태솔로가 있다고 치면 내 짝을 좀 만나야 될 텐데, 내 짝을 만나야 될 텐데 하면서 내 짝 만나야지 하면서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짝에 대한 막 연애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내 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랑 코드가 이렇게 맞을 줄이야.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있었지? 왜 이제 알았지?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사랑에 빠지고 그동안 머릿속에서 있던 모든 이론적인 연애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그냥 새삼스럽게 남들 다 해봤고 남들 심지어 다 아는 것들을 자기 혼자 새삼스럽게 알아내고 깨우치고 아하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처럼 글쓰기 과정에 접어들어도 뭔가 이렇게 진짜 숱한 세월 찾아다녔던 자신의 짝꿍을 만나는 것처럼 코드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개념 다 알고 내 안에 이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자아 개념으로 이렇게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뭐 쓴 거지? 내가 이때까지 뭐 했을까? 왜 자꾸 뭔가 헛바퀴 도는 느낌이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그래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써봐야겠구나. 나의 삶에 계속 공회전 시키는 애 일단 걔부터 불러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와요. 그때부터는 급물살을 타요. 누군가와 완전히 이제 눈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급물살, 감정이 막 급물살을 타듯이 한번 이게 코드가 딱 제대로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뭐 이런 이론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주 깊은 레벨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딱 아기가 들어맞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땐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착실히 하고 있는데 뭐 없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문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 연구 논문을 보면요. 글쓰기는 정말 훌륭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사과 한 개씩 먹으면은 의사 만날 일이 없는 얘기처럼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면은 상담자를 만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글쓰기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논문에다가 적어놔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게 좋은 건데 이게 들어맞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상담자보다 훌륭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착실히 진짜 무슨 개근상 주고 표창장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착실히 글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내담자분께서는 글쓰기 말고 뭔가 딴 걸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토 만들기 어때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심리학 같은 거 한번 해보실까요? 막 이러죠. 계속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예. 실제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네. 소인격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안개 속에 있다가 맞아요. 내가 이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들을 더 명확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정말 권유를 받았잖아요. 네. 글쓰기를. 근데 네. 정말 와닿지 않았거든요. 일기처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다면 그리고 또 소인격체 클리닉이라는 책을 다 읽었다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일기처럼 썼거든요. 네. 그냥 그날의 기록처럼 약간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섞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인격체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더 얘네들이 더 뚜렷하게 전제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마음속에. 예. 얘네 목소리들이 훨씬 더 구분도 되고요.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려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네, 시도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는 정말 오래 했어요. 제가 중간에 뭐 심각한 우울증도 경험을 해보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실제로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솔직히 소용이 없었어요. 네, 이미 상태가 바닥인 때는 안 되더라고요. 뭘 명상도 알고 있었고 뭐 오만 때만 거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미 내가 우울증 바닥을 호적거리고 있을 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 바닥의 길을 가요. 그냥
한 몇 개월은 내리 잠깐 더 자고 몇 개월은 뜬 눈으로 밤새워 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긁어내리고 또 몇 개월은 정말 멍 때리기 대회 가면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웬 종일 멍만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다시 꿈틀꿈틀 이제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아 나는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하고 뭐 돈 벌고 뭐 애 낳고 살고 택도 없는 일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우 정상적으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근데 그 이제 제 나름의 저만의 별사탕의 흑역사 그 시기만 빼고는 늘 이렇게 글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